혹시 드라마 왜 그래 풍상씨 기억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막 공감하면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드라마 속 풍상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족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자녀의 부모화라는 현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모가 될 수 없고 다른 형제의 부모가 될 수도 없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경계가 무너졌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걸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무너진 경계의 한가운데 바로 이 남자, 풍상 씨가 서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의 굽은 등은요, 정말 평생 짊어져 온 그 희생의 무게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풍상 씨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자신을 위한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다 자기가 도맡아 키워야 했죠. 작은 카센터를 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말 그대로 평생을 가족들 뒷바라지만 한 거예요. 결국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서 가난 판정까지 받게 되잖아요. 심지어 어머니는 딸 결혼식 축의금을 훔쳐 달아날 정도로 참 양심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죠. 정말 안타까운 희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킨 가족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들을 돌보느라 자기 삶을 다 갈아넣은 세상의 수많은 풍상씨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분들조차 저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럼 풍상씨 같은 이런 경우를 과연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딱 맞는 심리학적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바로 자녀의 부모화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parent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그대로 아이가 부모 역할을 떠맡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대가인 미누친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능적인,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럼 아이들은 그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서 또 자기 가정을 꾸리고요.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족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자녀가 오히려 부모나 다른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역할을 하느라 자기 감정이나 욕구는 다 억누르고 살았잖아요. 그 심리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증이나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즉 완벽주의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문제들을 겪게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결국 몸으로 터져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걸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감정적인 고통이 실제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바로 풍상씨가 간암에 걸렸던 것처럼요. 마음에 쌓인 병이 결국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아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살펴보죠. 보통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분이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채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긴 한데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경우예요. 이럴 때 자녀를 그 갈등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자기 편을 들게 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구원투수로 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아이가 부모의 감정적인 배우자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같이 내리면서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게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건강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며 자란 아이가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전형적이고 힘든 갈등이 시작됩니다.
평생 어머니의 감정적인 남편 역할을 해왔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부 갈등의 아주 깊은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순간 아주 복잡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내 감정적 파트너였던 아들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내 남편이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여전히 자기 옆에서 감정적 지지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이제 우리 가정에 충실하길 바라죠. 결국 아들의 아내라는 자리를 두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낀 아들은 말 그대로 양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뒤에 노릇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건강한 가족으로 돌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 부모님들이 먼저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독립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자녀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기대는 것부터 멈춰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녀가 부모님을 돕는 건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건강한 도움과 불건강한 부모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자녀의 위치에서 부모님을 돕는 것하고 내가 아예 부모님의 부모가 되어버리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 경계를 지키는 게 건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부모를 도울 수는 있지만 부모의 부모가 될 수는 없다. 형제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가족 안에서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 제대로 서 있는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